자, 충분히 쉬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두 챕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리학은 재밌는 과목입니다. 세뇌시키는 작업 한 번 더 하고요. 그럼 준비되셨으면 24장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당뇨병 약은 그 내분비 내과의 환자들 중에 거의 85%가 당뇨 환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만 잘 알아도 그 내분비 내과 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죠. 당뇨병에는 그 1형과 2형 당뇨병이 있죠. 그 우리 몸의 췌장 안에는 그 베타 세포가 있고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유전적인 질환들 때문에 또는 여러 질병 때문에 이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돼서 인슐린을 못 만드는 형태의 당뇨병을 우리는 일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이런 당뇨병들은 소아 시기에 이제 많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소아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형 당뇨병은 이 췌장이라고 하는 베타세포도 나이가 들면 노화가 일어나죠. 노화가 일어나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인슐린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세포들도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해서 적절한 당 조절을 못해서 생기는 당뇨병을 이형 당뇨병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성인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비율을 따지면 10대 90 정도의 비율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병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이었고요. 그래서 제1당뇨병은 주로 소아나 사춘기, 젊은 성인에 가장 흔하다라고 하는 교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은 그 당뇨 환자의 90% 정도에 해당이 되고, 노화나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큰 아웃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형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뭘 줄 수 있냐면 인슐린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 치료에는 인슐린 주사를 할 수밖에 없죠. 인슐린 주사를 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당을 적절하게 줄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당을 줄이세요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농도 이하로 줄이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주사를 하게 되면 주의를 조금만 세심하게 기울이지 않는다면 벌어지는 일이 바로 저혈당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흔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인슐린이 당을 줄이라고 쓰는 건데 적절하게 케어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증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흔하고 이것들이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을 그 적절하게 당 조절할 때 그 최적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에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슐린 제제가 작용하는 시간들을 고려를 해서 인슐린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보시게 되면 제제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신속하게 작용하는 신속작용성 인슐린, 그 다음에 중간작용성 인슐린, 그 다음에 장시간 작용성 인슐린,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카테고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신속작용성 인슐린, 중간작용성 인슐린, 장기간작용성 인슐린 세 개 카테고리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인슐린을 레귤라 인슐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레귤라 인슐린, 그 녀석은 요쯤에 해당합니다. 신속하고 중간쯤이요. 그래서 그 작용하는 패턴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레귤라 인슐린 같은 경우가 우리 몸에 찌르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의 최고치로 올라오기 때문에 2시간 정도 때 가장 약효가 잘 발현했다가 쭉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게 되죠. 이 정도보다 훨씬 더 빨리, 2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작용을 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경우에 이제 신속작용성 인슐린을 처방하게 되는데, 양리학자들이 빠른 작용을 하기 위해서 레귤라 인슐린을 뭘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 아미노애시드들의 순서들을 앞뒤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미노애시드를 건드렸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런 아미노산을 건드려서 일어났다 라는 뜻에서 인슐린, 아스팔트산을 건드렸더니 1시간 빨라지네. 또는 인슐린 리스프롤린을 건드렸더니 1시간 빨라지네. 또는 인슐린 글루라이신이라고 하는 것들 건드렸더니 1시간 빨라지네. 그래서 아미노애시드들을 조금 만졌다라고 하는 뜻의 인슐린의 아미노애시드 이름들이 붙으면 얘네들은 신속작용성 인슐린 제제구나 라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귤라 인슐린보다 조금 더 작용 시간을 길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 양리학자가 하제돈이라고 하는 양리학자가 있었습니다. 하제돈이요. 하제돈 양리학자가 그 어떤 일을 했냐면 인슐린의 제제에 프로타민 6개를 이렇게 붙였더니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그 침전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 침전 형태는 생리 식이염수라든가 우리 그 혈액 성분에 조금씩 녹아져서 천천히 릴리즈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든 사람들을 기리는 뜻이고, 또 이 내추럴 인슐린에다가 프로타민을 결합해서 중간작용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NPH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NPH요. 말 그대로 내추럴 인슐린에 프로타민을 붙였더니 중간작용성 인슐린을 얻었어요. 누가 했냐면 하제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NPH 인슐린이 되고, 이 NPH 인슐린이 이 그래프에서는 노란색이 되고요. 얘가 한 5시에서 6시간 정도 중간작용성 인슐린 작용을 하게 되는 녀석이 되죠. 그래서 이 침전에 대한 형태로는 중간작용까지 되는데 장시간 작용에 대한 효과를 얻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방법들을 선택한 게 인슐린에다가 그 타이어 같은 걸 우리 몸에 매달고 다니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인슐린에 뭔가를 뒤쪽에 매달아 놓는 작업들을 해서 장시간 작용성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장시간 작용성 인슐린 제제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요, 그 뒤쪽에 디테미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나 또는 글라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타이어 형태로 뒤에다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냈더니 작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대표적으로 인슐린 글라진, 네, 이 녀석의 이걸 발음 기호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요. 네, 이런 것들이 장시간 작용성 인슐린 제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제제들은 이런 식으로 신속, 중간, 장시간 작용성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우리 몸의 당에 대한 것들을 조절할 때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 2 당뇨병 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겠죠. 그 만들어진 인슐린은 그 정확하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근육세포 그리고 지방세포 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혈중에 당이 너무 높으니 이 당을 근육세포 너 좀 써라. 당을 좀 써. 그리고 지방세포 너도 당을 좀 써. 그래서 혈액 중에 당을 좀 줄여야 되겠어. 그 인슐린이라는 역할은 근육세포, 지방세포한테 당을 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2형 당뇨병 환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 췌장이 노화가 돼서 인슐린의 양이 충분치 못하게 나오지 않고 줄어드는 노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근육세포도 노화가 되고 지방세포도 노화가 돼서 인슐린이 말을 하더라도 가는 귀가 먹어서 잘 못 듣는, 그리고 그 명령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즉 그 센싱하지 못하는
감각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당을 못 쓰게 돼서 결국에는 이런 일을 못 하게 되는 게 2형 당뇨병이죠. 그럼 이 컨셉에서 이것들을 해소하려면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췌장을 쥐어짜서 너 힘들 테지만 인슐린 분비를 좀 촉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 촉진제, 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췌장 쥐어짜기, 뭐 이런 게 되겠죠. 두 번째는 근육세포하고 지방세포한테 인슐린 분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감지해낼 수 있게 인슐린 감작제 같은 걸 줄 수 있죠. 다른 말로는 근육세포, 지방세포한테 그 가는기 먹은 노화돼서 이런 녀석들한테 보청기를 달아준다라고 개념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입 2형 당뇨병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췌장 쥐어짜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보청기를 달아주는 걸 선택할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뭐 실제 상황에서 이 인슐린 감작제를 선택을 1차적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거의 90% 가까이 이걸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약들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인슐린 감작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메포민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메포민이요. 메포민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고 메포민을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인슐린 감작제라는 표현이 쓰여 있죠. 보통 임상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 지침들을 정하는 것들을 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쪽 페이지 323쪽에 보시게 되면 타입 2 2형 당뇨병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하게 되면 바로 그냥 메포민을 주는 게 1차 선택지가 됩니다. 그리고 메포민을 줘서 잘 들으면 어떻게 합니다.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지기 때문에요. 2형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메포민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겠고, 첫 번째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인슐린을 이제 분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슐린 분비 촉진은 간단합니다.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가 수축 반응을 일으켜야지, 수축 반응을, 이 세포가 수축 반응을 일으켜야지 베타 세포에 있는 인슐린이 갖고 있는 그래놀들이 터져서 인슐린이 이제 많이 분비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촉진제가 갖고 있는 기전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TP 민감성인 칼륨 통로를 차단을 해서 결국에는 베타세포 내로 칼슘의 유입을 되게 많이 증가를 시킴으로 해서 베타세포가 수축 반응을 일으켜서 인슐린 유출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게 인슐린 분비 촉진제들의 역할이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포닐 우레아류, 두 번째는 글리나이드류가 있죠. 그래서 분비 촉진제에는 설포닐 우레아류와 글리나이드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아까도 신속작용성 인슐린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촉진시키는 물질은 설포닐 우레아류보다는 글리나이드가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촉진을 시키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리나이드류를 보게 되면 글리나이드류는 신속한 발현, 짧은 작용 시간을 갖고 있는 인슐린 분비 촉진제입니다. 따라서 식후 글루코즈 조절할 때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메포민을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타입 2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글리나이드류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포민 같은 경우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부작용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부작용 호소에 대한 빈도들이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메포민과 관련해서 부작용 파트를 보시게 되면 뭐 설사나 구역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약물 부작용들에 해당을 하고요. 메포민은 특히나 콩팥 또는 간 이런 것들에 있는 당뇨 환자들한테는 금기 사항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분들은 복합 질환들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환자이면서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많게 되죠. 그러면 그런 환자들한테 메포민을 당뇨 케어로는 못 쓰네 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런 환자들한테 대체제로 사용이 시작하면서 요즘에 그 브레이브걸스 롤린이 역주행하는 것처럼 역주행을 타고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DPP4 억제제라고 합니다. 디펩티딜 펩티데이즈 4 억제제요. 줄여서 DPP4 억제제를 메포민 신장에 문제가 있는 당뇨 환자 분들한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DPP4 억제제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다 이제 적어놨는데 음식물을 먹게 되면 위장관은 이제 음식물로 차겠죠. 위장관이 음식물로 차면 위장관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역할 말고 하나의 신호를 췌장한테 보냅니다. 뭐냐면 우리 주인이 밥을 먹었다. 당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췌장 너 인슐린 분비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준비하는 경고 사인들을 췌장으로 보냅니다. 이 경고 사인을 보낼 때 쓰는 물질이 위장관에서 만들어지는 GLP-1이라고 하는 물질이 췌장의 경고 사인으로 할 때 보내게 됩니다.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음식물이 위장관에 들어가면 위장관에서는 GLP-1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 녀석이 췌장으로 가서 인슐린 분비를 하라 라고 하는 준비를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명령 체계가 음식물이 다 소화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되면 인슐린 분비가 너무 많이 과다 분비돼서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신호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GLP-1은 파괴돼야 됩니다. GLP-1을 파괴시키는데 작용하는 효소가 누구냐면 바로 DPP4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디펩티딜 펩티데이즈 4라고 하는 효소가 GLP-1을 파괴시켜서 이넥티브한 폼으로 만들게 되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기전입니다. 근데 당뇨 환자한테는 GLP-1을 가능하면 이넥티브한 폼, 즉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따라서 GLP-1을 파괴시키지 마 라고 하는 DPP4 너 일하지 마 하는 게 DPP4 이니비터, DPP4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서 당뇨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제로 최근에 이제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24장 당뇨병 약에 대한 키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5장에 대한 키포인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줄여서 E2라고 표현을 하죠. E2. 여기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곳은 기관이 세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방 세포를 자극을 하죠. 그 다음에 자궁도 자극을 해서 자궁의 일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밀도를 유지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가 에스트로겐 분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막는 역할들을 하는 네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개념은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이제 억제하는 이쪽 파트를 하기 때문에 피임과 관련되어서 치료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피임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에서는 유방을 자극하고
자궁도 자극하고 골밀도도 자극을 하죠. 그래서 폐경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심각하게 골밀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골다공증 증상들이 일어나고, 폐경 여성들이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뼈가 잘 안 붙기 때문에 좀 위험해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폐경 후 호르몬 치료로 에스트로겐을 선택을 해서 이런 파트들을 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에스트로겐을 골밀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폐경 후에도 처방을 하게 되면 가족력들 중에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위험성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수용체들이 약간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유방암의 수용체,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이렇게 생겼다면, 자궁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뼈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그냥 표현을 해도, 수용체가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폐경 후에 호르몬 치료로 에스트로겐 선택했을 때 위험한 분들한테는 그걸 선택할 수 없으니까 양리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이쪽 수용체에만 작용을 하고 이런 수용체에는 작용을 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컨셉을 잡습니다. 그럼 이런 컨셉에 대한 약물들을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하게 되면,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죠. 즉 선택적으로 얘만 조절하고 싶은 약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밀도만 스페시픽하게 조정한 약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효과적으로 발휘했으면 이름이 이제 이렇게 큰 형태로 지어지진 않고 골밀도 에스트로겐 수용체 억제제 뭐 이런 식으로 지어졌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파인 투닝,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는 약들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그런 목표들만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름으로 SERM,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이런 식의 이제 큰 표현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런 개념들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정도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설명했던 것처럼 골밀도에는 좋은 작용을 하고 자궁 수용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지 않는 물질을 하나 대표적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랄록시펜입니다. 랄록시펜이요. 랄록시펜이 선택적 수용체 작용제 중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랄록시펜 여기 있죠. 따라서 이거는 뼈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는 작용을 해서 골밀도를 줄이지는 않지만 자궁 내막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는 작용을 하지 않아서 자궁암 이런 것들은 걸리지 않도록 만든 제제이죠. 실제로 랄록시펜을 처리를 하게 되면 골밀도가 높아지는 좋은 형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 증가를 위한 자궁암이 위험한 여성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제제로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여성 호르몬 중에 프로게스토겐이 있습니다. 프로게스토겐은 주로 임신을 유지를 할 때 작용하는 임신 유지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궁에 임신을 하고 나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지고 계속 유지하려면 이 수치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자궁이 두꺼운 채로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정란이 내려와서 착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착상은 주로 요 정도의 상태, 즉 요 정도의 상태에서 착상이 잘 일어나고 자궁벽이 최대로 두꺼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착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처리를 하게 되면 착상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피임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건 피임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파트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항프로게스틴 제제입니다.
임신을 유지를 못하게 이걸 막아버리면 그 유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신을 종료를 시킬 수 있게 되죠. 그 최근에 이제 낙태까지 허용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불법적인 부분들도 아니고 임신을 종료시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이라고 해서 이 항프로게스틴 제제이고요. 이것들을 그 하게 되면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임신이 종료되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피임제입니다. 피임제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것은 경구 피임제로 쓰게 되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트로겐이 그 난자를 성숙시키고 배란시키는 호르몬 명령체계들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프로게스테인이 자궁벽을 두껍게 해서 착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구 피임제의 주성분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경구 피임제의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에스트로겐의 농도하고 프로게스테인의 농도가 적절하게 있을 때 가장 피임에 대한 실패율이 적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이쪽에 네, 여기에 좀 정확하게 표현이 여기 있군요. 그 콤비네이션 오랄 그 컨트라셉티브라고 해서 그 경구 그 피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피임에 대한 효율이 9% 정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으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요. 또는 혈전을 생기게 하는 위험성들이 있어서 이런 위험성들이 있는 여성들이 피임제가 부작용이 좀 적은 좋은 약이긴 하지만 이런 위험 있는 분들한테 에스트로겐 제제가 들어있는 피임제를 복용하는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프로게스테인 제제만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TV 광고에서 우리 몸에 좋은 피임약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에스트로겐을 3분의 1로 줄인 피임약 이라고 하는 광고가 나오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광고 그 장면을 보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양리약을 가르칠 필요가 없겠구나. 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에스트로겐을 3분의 1로 줄인다는 게 좋은 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 30초 광고에서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에 대한 특징들은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미국 여성의 피임을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는가 라는 걸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난관 절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정관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정관 절제를 선택하는 부부가 5% 정도라면 난관 절제를 하는 경우는 15%에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생각해 보면 남성이 정관 절제하는 시술은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국소 마취를 하면 되는 작업이고요. 여성의 난관 절제는 내시경이나 복강경이나 또는 전신 마취를 통해야 되고, 그 입원 치료를 적어도 하루 이상을 받은 다음에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의학적으로는 남자가 정관 절제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부작용 리스크 뭐 이런 측면에서 좋은데, 실제로 보게 되면 3배 이상, 우리나라는 이 5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불임, 피임법을 사용할 때 이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임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성교피임에 대한 영역입니다. 응급피임으로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프로게스테인 제제들 중에 그 네보
노르게스텔이라고 하는 것을 그 피임 제제의 거의 10배 정도의 농량으로, 단일 용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임신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약을 24시간 이내에 사용하게 되면, 성교 24시간 이내에 95% 정도의 그 피임 성공률이 있고요. 48시간은 85%, 72시간 넘어가게 되면 성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해바라기 센터 가까운 데 가게 되면 이것들을 복용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통 그 원하지 않는 그 성폭행 같은 것들이 당하게 되면 패닉 상태에 빠지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예, 옆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그 아시게 된다면 빨리 이런 공고들을 해서 그 후에 일어나는 피해,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리학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드로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이죠. 그래서 남성화 작용에 대한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동화 작용, 즉 근육의 대사 활성들을 증강시키는 작용도 있다라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 도핑 테스트 같은 데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근육 활성들을 높이는 작용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안드로겐을. 그런데 이제 그 병원 현장에서 양리학적으로 안드로겐을 처방을 할 때 여성들도 안드로겐 처방을 받습니다. 이 동화작용, 대사 활성들을 높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요. 치료 용도를 보게 되면 그런 동화 대사를 좀 증강시키는 처방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드로겐 처방을 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냐면 그 노인성 골다공증 때문에 이러한 작용들을 좀 증강시켜서 골밀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라던가, 아니면 그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 면역이 떨어질 때 떨어져서 그런 활성들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던가, 이런 경우에, 또는 아주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아서 회복을 조금 도와야 되는 상황이던가, 이럴 때 동화작용에 대한 활성들을 이용한 안드로겐 처방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으로 대표될 수가 있고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환원이 돼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뀝니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면 이 녀석은 어디에 가서 작용하냐면 전립샘에 가서 전립샘의 역할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꾸는데 하는 중요한 요소는 5알파 리덕테이즈 5알파 환원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립腺 비대증 환자들이 요즘에는 40대 초반부터 이제 많이 생기고, 전립腺 비대증이 생기면 오줌 누릴 때 그 통증이라든가 오줌 누릴 때 불편함 같은 것들이 호소가 되고, 더 심해지면 전립腺 암 같은 걸로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많이 생기면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그 처방을 하는 약물이 그 일반적으로는 항안드로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확하게는 그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가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항안드로겐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의 작용까지도 억제한다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를 해서 그 복용을 꺼리는 경향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은 그대로 두고 이 녀석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할 때 작용하는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제를 사용하는 게
항안드로겐입니다. 이 경우에 양성 전립腺 비대증 치료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성 전립腺 비대증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물어보면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를 씁니다. 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그 세 개의 챕터에 대한 강의를 두 개의 영상으로 쪼개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부디 약호자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약호자가 되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환자분들이 위험해집니다. 절대로 그건 되면 안 되고, 양약은 무척 재밌는 과목이니까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라고, 문의가 있으면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 이메일로 언제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